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앞뒤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예의 때문에 혹은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도 속마음과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내 앞에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소름 끼치게 앞뒤가 다른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애먼 다른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할 정도로 상처와 충격이 꽤나 크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고 남겨진 저와 엄마는 생활이 몹시 힘들었어요. 아빠는 건어물 파는 가게를 하셨는데 그 가게도 막판에는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시작해야 했어요. 고심 끝에 시작한 게 식당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때 식당을 운영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고요. 또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조리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호텔이나 큰 레스토랑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식당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 한식 관련된 식당을 하고 싶은데 워낙 한식 식당은 많으니까 좀 차별화를 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해서 여러 반찬과 메뉴를 한 상 차림으로 만든 가정식 식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세련된 카페 느낌이 나게끔 만들었고 메뉴도 눈으로 보는 맛이 있게끔 플레이팅에 더욱 신경을 썼죠. 엄마와 저는 음식 타겟층에 맞춰 여대 앞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음식 맛은 집밥처럼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아 깔끔 담백하면서도 인테리어나 음식 플레이팅을 최대한 예쁘게 신경 써서 준비하다 보니 학교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많이 탔습니다. 처음엔 잘 될까 걱정도 많이 했죠. 괜히 있는 돈마저 날리는 건 아닐까 염려도 됐고요. 하지만 그만큼 엄마와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보답처럼 가게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엄마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장사를 했었죠.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를 잡고 나서 5년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제 남친이 종종 아버지 찾아뵙고 저나 저희 엄마도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주던 참 고마운 남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사이처럼 든든하게 도와줬고요. 저희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도 갔습니다. 남친은 저희 부모님을 한 번씩 뵙지만 저는 그때가 처음 뵌 거였거든요. 부모님도 뵙고 남친 여동생도 보게 되었죠. 남친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몇 년 하다가 결국 접고 그 후 부모님의 지원으로 동네에서 토스트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차렸었대요. 근데 그것도 장사가 워낙 안 돼서 1년도 안 돼 결국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당시에 동생은 그냥 집에서 논다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랑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들었다며 그 가게 어딘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어딘진 알아요. SNS에도 많이 올라오던데요. 와, 새언니가 그런 맛집 사장님이라니 대단하시다. 그렇게 유명해? 유명하죠. 언니 능력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언니가 요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메뉴 개발 같은 건 엄마랑 같이 하고요. 일할 때는 제가 주로 홀에서 일을 하죠.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시고요. 언니도 조리학과 나왔다고 했죠. 그럼 요리 잘하시겠다.
맛있다고 유명하던데. 언제 한번 놀러 올래요? 오빠랑 같이.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오세요. 그래야겠네. 신우는 특히나 제가 하는 식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본인도 자영업을 한번 했었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이라 뭣도 몰라서 망한 것 같아요.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쵸. 처음이 어렵죠. 언니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유명 맛집 사장님이시니까. 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유명 맛집 사장님이에요. 그냥 꾸준하게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신우는 저한테 당장이라도 뭘 배우고 싶은 양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저한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너네 식당 분점 낼 생각은 없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분점이요? 그래, 잘 나가는 식당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 글쎄요, 엄마랑 저는 지금 가게 관리만도 벅차서 분점을 우리 동네 쪽에 하나 내면 어때? 운영은 우리 세진이가 하고. 세진이는 신우의 이름입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정작 가게 주인인 저나 엄마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인데 이런 제의를 먼저 하시니까요. 어머님 말에 남편이 먼저 그러더군요. 아, 무슨 됐어. 야, 김세진, 그냥 취업 준비나 해. 너 전에 말아먹은 거 까먹었냐? 취업이 돼야 하지. 그러게 왜 그렇게 높은 데만 자꾸 써. 적당한 데로 눈을 좀 낮춰. 싫어. 그런 데서 일할 바에야 일 안 해. 에휴, 눈만 높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가게 사장님이 더 어울려. 내가 그때 망하긴 했지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퍽이나. 야, 장사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장사하지. 열에 여덟은 망해. 아무나 잘 되냐?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꼽주는 거 봐. 내가 뭐 어때서? 나도 기회만 다시 생기면 잘할 수 있거든?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남편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오빠가 돼서 왜 동생한테 핀잔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내가 얘 장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는 소리예요. 얘 오픈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맞췄어. 지 늦게 나오고 싶으면 늦게 나오고 어쩔 때는 피곤하다고 갑자기 가게 문 닫을 때도 있었다니까. 그런 정신머리로 장사하면 절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서 파리만 날리는데 문 꼬박꼬박 열고 싶겠어?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러더니 신우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가 음식 방법 다 알려주고 여기다가 분점 내면 안 돼요? 나 전에 언니 가게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고 인기 많을만 하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면 장사도 잘 될 것 같아. 언니가 좀 도와줘요. 응? 좀 곤란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우를 안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와 제가 고생하며 만든 가게인데 분점이랍시고 쉽게 하나 더 내서 레시피니 영업비밀 다 알려주고 솔직히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가게도 이제야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얼마나 됐다고 분점을 낸다는 것도 좀 웃기고요. 또 거리도 그랬습니다. 이 동네와 저희 가게가 뭐 얼마나 멀다고 굳이 손님 나누는 행동을 하겠나요? 싫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다 보니 단칼에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곤란해하니까 남편이 신우에게 그만하라면서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마땅했는지 나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부탁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겐 전화 온 거 비밀로 하라면서요. 저도 적당히 둘러서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도 어머님은 너무 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살에 못 이겨 저희 엄마에게 여쭤보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그런 식으로 분점을 내는 것엔 회의적이셨습니다. 글쎄, 가게 하나도 관리가 힘든데
그렇게 하나 더 내면 관리도 수시로 해줘야 되고 또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쪽도 타격이 생기잖아. 그렇지. 우리가 본점이니까. 엄마는 솔직한 말로 안 하고 싶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도 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분점까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경도 너무 쓰일 것 같고 엄마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 너네 신우가 와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배우고 싶다던가 하면 그건 와서 배워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래. 전에는 경험이 없어서 금방 문 닫았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장사하는 방법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 저도 엄마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분점을 내고 싶지는 않았고 다만 신우가 다시 장사를 해보고 싶어 했기에 원한다면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는 부분은 도와주려고 했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신우에게 전했어요. 신우는 처음에 분점은 안 된다고 하니 실망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일을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저희 가게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일 배우러 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 시급 제대로 쳐서 돈도 주기로 했죠. 저희는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 재료는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는지, 또 손님 응대에 대한 방법이나 가게 관리, 그리고 마치고 나서 새로운 신메뉴 개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제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보고 시식해보고 또 수정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신우가 지켜보면서 그냥 한식이라 쉽게 봤는데 고생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메뉴에 관한 건 제가 따로 레시피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데요. 양념 만드는 법이나 계량하는 법을 수치화해놔야 나중에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메뉴들에 대한 레시피가 다 담겨져 있는 중요한 레시피 노트였죠. 그 노트를 신우가 보여달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다음에 신우가 본인의 가게를 열게 되면 그때 메뉴 개발하는 건 엄마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죠. 신우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신우도 점차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진지하게 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저나 엄마나 다 기특하게 느껴졌고요. 저도 신우를 마냥 철없게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거구나 반성할 정도로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출근하시던 길에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고 발목을 다치게 되신 거였죠. 너무 놀라 앞치마 집어던지고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으셨는데 다리는 한동안 통깁스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가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방에서 서서 일해야 되는데 엄마는 다리에 깁스까지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죠. 저는 가게 일은 나한테 맡기고 엄마는 집에서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뽑게 되었어요. 엄마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기본적인 생활도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퇴근 후에 엄마 집으로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서 엄마 장도 대신 봐드리고 씻는 것도 거들어드리면서 돌봐드렸죠. 엄마는 저한테 가게 일로도 바쁜데 신혼집에도 못 들어가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웬걸요. 엄마가 다치셨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몸조리만 잘하시라 그랬죠. 엄마 다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인데도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다치신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나 아빠도 없는 이 집에 엄마 혼자서 생활하시는 것도요. 엄마가 씩씩하게 너무 잘 사신다는 것도 알면서도 제가 딸이다 보니 왠지 슬프고 엄마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가게 일을 쉬시게 되니 저도 엄청 바빠졌습니다.
가게 일과 엄마 간호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임시 아르바이트생과 신우 덕에 영업에는 차질이 없다 보니 신우에게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쉬는 날인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엄마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간식까지 사들고요. 쉬는 날인데 왜 왔어요? 집에서 푹 쉬지. 약속 있어서 나가던 참에 잠깐 들른 거예요. 이거요. 사돈어른께서 전에 잘 드시던데요. 어머, 이걸 일부러 사왔어요?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고 빨리 나으시라고요. 아휴, 괜찮은데 뭘 일부러 사와요. 저와 엄마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가게 일만 해도 바쁘고 피곤해서 휴일엔 푹 쉬고 싶을 텐데 쉬는 날에 일부러 저와 엄마를 찾아와서 간식까지 전해줬으니까요. 신우는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다며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엄마나 저나 신우 얘기를 한참 했죠. 내가 전에 가게에서 맛있다 그랬다고 이걸 일부러 사오고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빠지는 바람에 가게 일 많아져서 가뜩이나 엄청 피곤할 텐데. 그러게 엄마. 나 우리 신우한테 이렇게 감동받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저나 엄마나 신우가 주고 간 간식도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서 엄마, 근데 나 우리 신우가 저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성격인지 몰랐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나 봐. 김서방이 연애 때부터 자기 동생 좀 철딱선이 없다 그랬거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짜고짜 분점 내달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힘든 거 내색 한 번 안 하고 일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보니까 괜히 미안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무 색안경 꼈나 싶고. 그러게 많이 힘들 텐데 고맙네. 생각보다 사돈처녀 진국인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든다. 어머님하고 신우가 우리 가게 분점 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랬잖아. 엄마 다리 낳고 다시 가게 돌아오면 그때 그 문제 다시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 분점 내주는 거? 안 그래도 엄마도 사돈처녀가 저렇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해주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 나는 우리 가게 이름 똑같이 쓰는 분점 덜컥 내줬는데 제대로 운영 안 하면 문제될 거라 생각해서 반대했거든. 근데 사돈처녀 하는 거 보니 열심히 하겠더라. 그치? 엄마나 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고 또 어머님까지도 나서서 부탁하시는데 솔직히 계속 거절하는 것도 좀 민망했거든. 그렇게 엄마와 분점 얘기까지 다시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나 엄마나 신우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컸습니다. 저는 초반에 분점 내달라고 뗐을 때의 철없는 모습만 생각했는데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아는구나. 내가 너무 단면만 보고 판단했구나. 반성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날 그 톡이 오고 모든 생각은 다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왔다 간 그날 저녁 저는 신우에게 오늘 간식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톡을 보냈습니다. 아가씨, 오늘 에그타르트 너무 고마워요. 엄마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잠시 후 신우에게서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사돈어른께서 전에 잘 드시길래 기억해 뒀거든요. 아가씨 꽤 섬세하시다. 너무 고마워요. 멀려. 내일 가게에서 봬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톡을 보내고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톡이 오더라고요. 보낸 사람이 아가씨길래 나한테 더 할 말이 있나 생각하며 대화창을 열었죠. 그런데 간식 하나 갖다 주니 좋텐다. 크크크. 걔네 엄마 다리 병신 상태잖아. 걔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둘이서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게는 내 거 하고. 크크크. 그 톡을 보는데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톡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선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자기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 톡인데 저한테 잘못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 5분 정도 얼어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 기막히고 화나고 열불나고 자기 친구한테 저나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나 싶더라고요. 저나 저희 엄마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상스러운 말까지 들어야 되나 싶고요. 그저 헛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제야 잘못 보낸 걸 알고 부랴부랴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죠. 폰에 쓰는 아가씨라는 저장명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게 열받더라고요. 저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언니! 신우도 몹시 당한 목소리더라고요. 네. 혹시 톡 보셨나요? 네. 아,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 보냈거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친구한테 보낸 건데 나한테 잘못 보냈나 봐요. 내 욕이라 내 생각하면서 써서 그런가? 아니에요, 언니. 욕이라뇨. 그거 언니 얘기 아니에요. 사돈어른 얘기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 톡을 그대로 읽어줬죠. 간식 하나 갖다 주니 좋텐다. 걔네 엄마 다리 병신 상태잖아. 걔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둘이서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게는 내 거 하고. 아닌데요. 이거 저희 집 상황이랑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언니. 진짜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아니. 신우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지도 어쩔 줄 몰라서 진땀 흘린 짓을 왜 했을까 싶었습니다. 아가씨, 한번 물어볼게요. 왜 친구한테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서운하거나 화나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 이 톡 내용만 보면요. 정말 사이 엄청 안 좋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쓸 법한 내용이거든요. 나 이거 받고 너무 놀랐네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아가씨한테 다리 병신 상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가씨 미치셨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차라리 제 욕이나 뒷담을 한 거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친구한테 뒤에서 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엄마를 그렇게 말한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평소에 아가씨랑 사이가 안 좋거나 혹은 아가씨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신우가 일을 배우러 온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 신우고 시댁 식구다 보니 오히려 엄마는 신우 대하는 걸 어려워하셨어요. 힘들거나 지저분한 일 같은 건 시키지도 않았고요. 반말도 쓰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왜 신우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너무 화나고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왜 이런 쌍욕에 가까운 말까지 쓰면서 나랑 우리 엄마 뒷담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아가씨 장사하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해서 다 가르쳐줬고 월급까지 다 줬어요. 앞에선 고맙다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뒤에서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디 말해보라고요. 아가씨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지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저 속으로 톡 잘못 보내서 잘못 걸렸다.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기 언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언니 얘기 아니에요. 저희 선배 중에 경주 선배라고 있는데 그 선배 얘기거든요. 참나,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요?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랑 좀 편하고 격식 없게 말하다 보니 말이 좀 심하게 나왔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저도 하는 나도 적당히 몇 마디 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박박 우겨대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 같으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친구랑 나눴던 대화 내용 캡처해서 나한테 지금 바로 보내세요. 정말 그 경주 선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 한번 그 앞에 내용도 보자고요. 제 말에 아가씨도 펄쩍 뛰더라고요. 언니, 제가 친구랑 대화 나눈 건 제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걸 왜 보자고 해요? 아가씨가 그냥 친구랑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보자고 하면 내가 미친년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 내 얘기 아니고 오해한 거면 지금 나한테 대화 내용 캡처해서 보내면 되겠네요. 만약 내가 진짜 오해한 게 맞다면 사과할게요. 싫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지 왜 우기세요? 지금 누가 우기고 있는데요? 이게 우긴다고 다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입장 바꿔서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문자를 아가씨한테 잘못 보냈다 생각해봐요. 아가씨는 기분 안 나쁘겠어요? 도대체 나나 우리 엄마가 아가씨한테 뭘 잘못했다고 뒤에서 그런 문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냐고요. 아가씨가 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 말에 이번엔 신우가 따지더군요. 분점 내주기는 싫고 그냥 적당히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또 혈압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일손 딸리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도 도와주고 하면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분점 내준다 하겠다. 분점 내는데 돈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언니나 사돈어른이나 참 너무하네요. 시댁 식구라도 이제 식구인데 도와주기 그렇게 아깝고 싫어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기껏 지 생각해서 와서 일 배우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아가씨한테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줄 알겠네요. 게다가 아가씨도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일해주는 줄 알겠어요. 월급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돈어른 다리 다쳐서 일 못하게 되셨으니 사람 필요한 것도 맞잖아요.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톡 보기 전까진. 됐고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오늘 쉬는 날까지 계산해서 돈 보내줄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지 마요. 나도 안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하세요. 나도 이런 톡 받았다고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성질 뻗치게 화가 나던지 저는 씩씩대다가 그 길로 저희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있는 아가씨 집 몽땅 다 챙겨서 시댁에 갖다 줘 버리려고요. 그렇게 휴일이라 닫혀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저는 주방 한켠에 있는 작은 창고로 갔어요. 주방 한켠에 작게 있는데 보관품이나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을 놔두던 곳이거든요. 거기 서랍에 있는 아가씨 여벌옷이랑 치약, 칫솔, 머리끈까지 몽땅 챙겨서 종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벗어나려던 참이었어요.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습니다. 창고 입구에 작은 서랍이 있고 제일 밑서랍에 제 레시피 노트를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그 서랍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겁니다. 그 서랍이 좀 힘껏 밀어서 닫지 않으면 살짝 열리거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밀어서 닫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서랍이 살짝 덜 닫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가게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낮에 쉬는 날이라 가게는 닫혀 있는데 가게 안으로 신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놀랐어요. 그리고 신우는 슬쩍 두리번거리더니 창고 문을 열더라고요. 입구 쪽이라 가게 안이 보이게 설치되어 있는 CCTV라 창고 쪽이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신우가 서랍 있는 쪽에 앉아서 뭔가 한참 꼼지락대는 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아, 우리 레시피 폰으로 몰래 찍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요. 레시피 노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가게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레시피들을 다 찍는 거였죠.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찍힌 시간도 낮에 저희 집 와서 간식 전해주고 나서 바로 온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소름이 막 끼쳤는데 나중엔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한참 멍하게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하시더군요. 얘, 너 진짜 웃긴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세진이가 친구한테 보내는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는데 그거 보고 너 혼자 발작했다며 왜 욕하냐면서 너한테 보낸 거 아니라잖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대로 일렀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그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는 보셨어요? 안 봤어. 안 봤는데 애가 오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애한테 따지고. 그리고 가게에서도 나가라 했다며? 어머님, 지금 아가씨랑 같이 있으시죠? 그래.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시댁 가. 갑자기? 왜? 저는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곧 퇴근 시간이지. 자기도 시댁으로 바로 와. 알겠어.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려니 남편도 급하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문을 열어주시곤 환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으시더라고요.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 어머님 잠깐 앉아보시고 이것 좀 보세요. 뭐 앉아봐? 너 나한테 명령하니?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나 참. 그렇게 어머님이 앉으셨고 저는 아가씨가 보낸 그 잘못 온 톡을 보여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낮에 아가씨가 저희 엄마 드시라고 간식 사다 주고 가셨어요. 엄마랑 너무 고맙다고 한창 그런 얘기하고 아가씨한테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톡을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보내려던 건데 실수로 저한테 보냈나 봐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누가 봐도 저랑 저희 엄마 뒷담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네요. 어머님도 그 문자를 직접 보고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말해주긴 했지만 직접 내용을 보니 더 놀란 눈치고요. 그러면서 김세진 어디 갔어요, 엄마? 방에. 야, 김세진, 너 나와. 뭐 해? 왜 불러? 방에 있겠다는데. 아니,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벌였으면. 무슨 사과? 어머님도 신우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대려 따지시더라고요. 예, 이거 내가 세진이한테 들었는데 네 얘기 아니래. 세진이 아는 선배 얘기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변명하길래 그러면 그 전에 나눴던 대화 좀 보여달라니까 그건 싫대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진짜 그 선배 얘긴지 제 얘긴지.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면 못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너 진짜 애가 집요하기도 하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 것이지. 그래서 기어코 신우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어? 네, 저는 몰라도 저희 엄마까지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사과 받아야겠는데요. 진짜 무섭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님, 진짜 무서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딸이에요. 뭐야? 그렇게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도 저를 말리면서 어머님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싸고 돌 걸 싸고 돌아야지. 이건 김세진이 잘못한 거 맞고 사과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눈 동그랗게 뜨면서 뭐? 진짜 무서운 건 어머님 딸이요? 야,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고 이 난리니? 한편 남편은 방에서 신우를 질질 끌고 오더라고요. 신우는 싫다고 난리치고요. 너 왜 그래 동생한테? 놔! 끌려온 신우도 오빠랑 저를 막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핸드폰 내놔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가 막 발작하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미쳤니? 네가 뭔데?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고 난리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톡 보자는 거 아니고 사진첩. 내 레시피 다 훔쳐갔잖아. 몰래 우리 가게 들어와서. 제 말에 신우도 눈이 동그래지고 남편도 놀랐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저는 폰에 저장해 두었던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자 봐요. 오늘 낮에 빈 가게 들어와서 제 레시피북 몰래 찍어갔어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요. 어머님과 남편도 그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근데 신우는 도리어 제 폰을 팍 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훔쳐가긴 뭘 훔쳐가요. 뭐 두고 간 거 있어서 그거 챙기러 간 건데. 그럼 챙기고 나올 것이지. 쪼그리 앉아서 왜 한참 이러고 있는데요? 남이사 그러고 있든지 말든지. 신우가 박박 우겨대는 그 틈에 남편이 신우 손에 들려있던 폰을 뺐더라고요. 신우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남편은 폰을 뺏어서 사진첩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야, 너 이거 뭐야? 남편이 폰을 내밀어 보니 거기에 진짜 저희 레시피북을 찍은 사진들이 다 있었어요. 신우도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안 가르쳐 주니까. 너 미쳤어? 새언니가 안 가르쳐 주면 그만이지. 이걸 빈 가게에 들어와서 몰래 찍어 와? 신우는 입 꾹 닫고 암소리 안 하고 남편도 기막혀 하고 근데 어머님은 끝까지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오죽 그랬을까? 그게 뭐라고? 엄마! 너 말해봐. 너네 집 뭐 그렇게 대단하니? 어디 요리 명장이라도 있어? 그래봤자 그냥 밥하고 반찬 아니야? 겨우 그거 가지고 좀 알려달라는데 이렇게 해야겠어? 얘가 오죽하면 몰래 들어가서 이런 걸 찍어 오겠어? 알아서 가르쳐줬으면 됐잖아.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의 레시피 훔치러 들어온 딸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너네 가게가 그렇게 대단하느냐고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시댁 식구고 뭐고 진짜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벙쪄 있던 때였습니다. 어머님 말에 남편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니 신발장에서 공구함을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망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어머님 놀라서 신우 막아서고요. 너 미쳤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신우 핸드폰 위로 망치를 그대로 내리 찍더라고요. 폰은 완전 개박살이 났죠. 신우도 소리 지르고요. 미쳤어? 남편은 씩씩대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김세진 좀 싸고 놀지 마요.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천지분간 못하고 저러고 살잖아. 내가 어때서? 너 가만 못 있어? 너야말로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한테 미쳐서 엄마고 동생이고 눈에도 없어? 잘못했으면 제발 혼도 내고 뭐라고 하세요. 싸고 논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요. 남편은 씩씩대며 저한테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나가기 전에 그러는 겁니다. 너 만약에 레시피 훔쳐서 가게 열거나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저게 어디 엄마 앞에서 동생한테 가만 안 둔다 그래?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왔고 집에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엄청 오냐오냐 컸고 개념이 없어서 그런 짓까지 했다면서요. 저도 남편이 저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워줬으니 그만하면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내 편이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따지셨는데 저도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안 가르쳐 주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별거 아닌 거면 어머님 본인이 만들어서 신우에게 잘 알려주시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보기 싫고 아가씨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댁 안 갈 거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 후 시댁과는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거의 가는 일 없다가 최근 들어 큰 행사가 있으면 혼자 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노력으로 만든 거 쉽게 홀라당 갖고 가려고 하는 것도 정말 얄밉고 앞뒤 다르게 그렇게 뒤에서 뒷담하고 욕하는 것도 참 얄미운 우리 신우. 엄마랑 저는 신우의 시커먼 모습은 모르고 분점 내주는 거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차라리 그런 일을 계기로 분점 안 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믿고 내줬으면 언제 뒤통수 치고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으니까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하지만 저희 신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앞두고 있는 한 번 갔다 온 돌싱녀입니다. 저는 8년 살았던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이 확정되는 날 너무 속 시원하고 홀가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전 남편과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전 남편은 내가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 제 발등 찍고 싶을 만큼 최악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을 한번 치고 나니까 그 사람 진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본성은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끔 만들었고요. 결혼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을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기관리 잘하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임 같은 데에도 나가는 등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말빨도 좋고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했고요. 주변에 인기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좀 무리해서 신혼집 매매를 했었는데요. 저는 전세로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런 집은 매매를 해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커질 거다라고 해서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사게 되었죠. 둘 다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 대출금 갚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고요. 결혼하고 초반 1년까지는 둘 다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도 갚았습니다. 요즘은 대출 없는 사람이 잘 없으니 저희 부부도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벌어 차곡차곡 갚고 모으면서 살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사업 타령을 하더군요. 사실 연애 때도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가 체질이다, 직장 다니기 싫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이 저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회사 다니기 힘들 때. 그래서 저도 그런 가벼운 투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좀 더 자주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 하기 싫고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요. 당신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사업이냐 말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10명 중 8명은 망한다더라. 그거 망하면 빚도 크다 등등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허황된 꿈에 젖어 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꿈은 남편과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꾸 부추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형님은 과거에 큰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한동안 다른 지방에 내려가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이건 대박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꼬신 겁니다. 뭐냐고 하니 그때 당시엔 조금 생소한 디저트 가게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로열티 문제도 해결했고 제작 방식이나 관련 계약 문제도 다 해놨다. 혼자 해도 되는데 좋은 기회라서 아끼는 동생인 저희 남편한테도 투자하라고 한 거다. 그러니 같이 장사를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죠. 남편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 양 저를 설득했고 저는 만류했습니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뭐하러 그런 무리수를 드느냐,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는 절대 큰 돈 못 벌고 월급으로 허덕이면서 대출금만 갚다가 죽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큰 뜻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박 놓는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그 형님과 동업을 같이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더군요. 제가 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알겠다 해보라고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과 대출을 좀 더 합쳐 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건가 한숨이 절로 났지만 남편은 큰 소리 탕탕 쳤어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도 호강시켜 줄 거라 하면서요. 저는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리신 적이 있거든요.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신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떼가는 수수료도 너무 컸고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결국 1년 정도 버티시다가 계속 버티면 빚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접으셨죠. 모아두신 돈으로 한 거라 빚은 없었지만 있는 돈까지 다 날린 건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후에 아버지 지인분이 하시는 회사로 재취업을 하셔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일이 기술직이다 보니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재취업이 잘 된 거였죠.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소리도 잘하셨어요. 하여튼 저는 그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옆에서 다 지켜본 입장이라서 남편이 장사를 해본다는 게 더욱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망하는 게 장사인데 남편은 명확한 준비나 계획 없이 그 형님 말만 듣고 뜬구름만 잡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아는 형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차저차 가게는 오픈을 했어요. 초반에는 정말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가게 입지도 나쁘지 않고 흔히 볼 수 없는 디저트다 보니 사람들이 호기심에 사 먹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픈빨이라는 게 무섭다고 오픈빨 꺼지자마자 손님도 동시에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 형님이란 사람도 큰 소리 탕탕 치길래 마케팅이든 뭐든 가게를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생활비며 대출금도 다 제 월급에서 힘들게 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좀 기다리라며 원래 장사라는 게 1년은 천천히 두고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출은 점점 안 좋아지고 제가 오며 가며 봐도 손님은 늘 없더라고요.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업자 형이라는 사람이 남편에겐 말도 안 하고 그 가게를 몰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은 그 형이라는 사람에게 부랴부랴 연락했지만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후였습니다. 저도 기함했죠. 그 형 몫이 더 많긴 해도 남편 몫도 엄연히 들어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게를 처분하고 날랐다는 게요. 당연히 남편이 그 동업자 형에게 돈을 줄 때 계약서 같은 건 대강 작성했나 본데 남편은 그 계약서를 빌미로 새 가게 주인에게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사람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셈이니 법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자기 몫은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 이대로 가게를 넘길 순 없다고 변호사 사무실 상담하러 다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결국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가게는 안 넘기기로 얘기가 됐나 봐요. 하지만 말이 좋지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바로 저희 부모님께 부탁드려보자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께 말해보던가. 우리 엄마 아빠 쥐어짜내도 돈 나올 구석 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 처가댁은 우리 집보단 낫잖아. 우리 집도 돈 없어. 전에 아빠 치킨집 하다가 망해서 있던 돈 다 날린 거 몰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은 다시 일하신 지 꽤 됐잖아. 나 이 가게 허무하게 날려야겠어? 이 가게 통으로 넘어가면 나 끝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남편은 절박하게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지만 정말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저희 부모님께 혼자 가서 울고불고 부탁을 한 겁니다. 사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 부탁을 하니 저희 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돈에 주변 분들에게까지 빌려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감사하다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했죠. 저도 너무 속상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랬죠. 우리 부모님도 지인분한테 빌려서까지 마련해 주신 거 알지? 그럼 알지. 너무 감사해. 이거 나중에 꼭 갚아야 해. 한꺼번에는 못 갚아도 조금씩이나마 갚아야 된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떼먹으면 그게 사람 새끼겠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게 다시 일으켜서 성공할게. 그리고 장인어른 돈도 이자 두둑히 쳐서 다 갚을 거야. 걱정 마.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실 때 따로 공증까진 안 받더라도 차용증 정도는 쓰자고 하셔서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남편은 가게를 되찾았어요. 돈 갖고 나른 형님이란 인간도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만 그 형님은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했다는데 외국으로 나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남편은 한동안은 그 형님 잡는다고 고군분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포기하고 가게 영업에 다시 집중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남편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고 제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아이템이 좋고 입지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진짜 중요하더군요. 한 유명 유튜버가 저희 가게에 방문하고 나서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상황이 확 좋아지더군요. 그 유튜버를 시작으로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찾아오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매출은 점차 뛰기 시작했고 남편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도망간 형님 놈 배 아파 죽을 거라 하면서요. 하여튼 거의 망해가던 가게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가게 일도 돕느라 살이 5kg가 빠지고 과로 때문에 코피를 쏟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시 기회를 잡은 이상 그리고 그 기회가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 주신 돈으로 시작한 거다 보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도 말할 것 없고요. 남편도 오히려 그 형님이랑 가게 할 때보다 더 심기일전으로 열심히 하더군요. 다행히 가게는 잘 됐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유가 되니 아르바이트생까지 2명 둘 정도가 됐고 저는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모두에게 다 좋은 결말일 수 있었는데 사람처럼 간사한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의 성공이 마치 자기 혼자 잘해서 그렇게 된 것 마냥 여기더군요. 본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고 저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다 까먹었는지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허세랑 허영만 점차 늘더라고요. 갑자기 외제차로 바꾸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변에 한턱 쏘고 다니는 일도 많아졌고요. 가게는 알바생한테 맡기고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가게도 안정이 되었으니 부모님께 빌린 돈을 조금씩 돌려드리자고 했어요. 사실 차 사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봐도 남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시겠죠? 저는 한 번에 다 갚기에 큰 돈인 것 같으니 매달 100만 원씩 상환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주는 150으로 장인어른 돈 갚아. 라는 겁니다. 그 150은 저희 생활비입니다. 그전까진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꾸역꾸역 해결하다가 남편 매출이 좋아지고부터 달에 150씩 생활비 명목으로 저에게 줬거든요. 남편 말인즉슨 생활비 150을 저희 부모님께 돈 갚는 용도로 드리고 제 돈으로 다시 생활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한 푼도 더 안 내겠다 그 말이었죠. 제 월급으로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었기에 생활비는 남편 돈으로 한 건데 당연히 줘야 될 생활비도 제가 다시 내라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돈으로 대출 갚고 있던 거 잊었어? 당신은 겨우 생활비로 150 주는 게 다면서 그걸로 아빠 돈 갚자고? 장사 잘 된다며, 매출 좋다며. 그 돈은 다 어쩌고 나한테는 꼴랑 150 주는 건데? 당신도 돈 벌잖아. 그리고 나 최근에 차 샀잖아. 그거 할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가게 한 달 매출이 얼만데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열심히 모아서 아빠 돈부터 싹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매출이 전부냐? 그 돈으로 가게 운영비며 마케팅비로도 얼마나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그거 다 제해도 충분히 남잖아.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뒤집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돈을 내놔라 말한대. 라는 겁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저한테 저렇게 눈 뒤집고 위협적으로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무슨 떼인 돈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 사기치고 도망간 형도 아닌데 저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이 노려보는 거였죠. 저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빠한테 급하다고 돈 빌려달라 할 땐 언제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그래서 안 갚는다 했냐고. 톡 까놓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장인어른도 그 돈 겨우 빌려주면서 차용증? 가족끼리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누군데.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해서 주변에 돈까지 빌리면서 도와주신 거야. 그러면 지금 아파트 팔아. 팔아서 그 돈으로 돌려드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 말 다 했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돈 빌릴 때는 그렇게 굽신굽신 사정하더니 빌리고 나서는 완전 상황이 달라진 거였죠. 빌리고 나니 이제는 갚기 싫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을 빌미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도 안 들어왔고 저도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먼저 갚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 가게 잘 되니 다행이라고 안도하셨고 주변에 빌린 돈은 알아서 갚고 계셨어요. 저도 그게 얼마나 죄송한지 알아서 이제는 갚으려고 한 건데 남편은 돈 빌린 적이 없는 것 마냥 저렇게 구는 겁니다. 저렇게 뻔뻔한 인간이었나 싶기도 하고 가게가 좀 잘 된다고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바뀌나 너무 실망스럽고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게가 잘 되면 좀 더 가게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알바생한테 넘기고 본인은 모임 다니고 운동 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아마 그 과정에서 바람도 폈던 것 같습니다. 참 가지가지한 거죠. 남편은 다시 집으로는 왔는데 저하고는 완전 냉전 상태였고 저도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의심스럽던 찰나 남편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반쯤 먹은 비아그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완전 사이가 틀어져서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다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후로 저는 몰래 남편 폰을 뒤져봤어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남편 폰을 본 적이 없던 걸 아니까 남편도 조심성 없이 증거들을 마구 흘려놨더군요. 상간녀와 나눈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가득했고 저는 배신감에 울면서 그 대화들을 다 제 폰으로 찍어놨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러운 대화들이 오가고 서로 사랑한다느니 운명이라느니 너랑 같이 살고 싶다느니 난리 부르스를 쳤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어찌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그걸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슬픈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가게 다시 일으켜볼 거라고 잠까지 줄여가며 옆에서 도와줬던 조강지처는 내팽개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바람부터 피는 저 인간. 자기 와이프가 어쩌고 하며 제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그 여자. 그 여자 프로필 사진 목록을 눌러보니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까지 있더라고요. 딸 사진 걸어놓고 이러고 다니는구나. 남편이나 그 여자나 너무 더럽고 치 떨리는 인간들 같았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증거 다 모았고 남편에게 추궁했습니다. 제가 증거부터 다 뒤밀며 얘기하니 남의 폼 뒤졌느냐 더 큰 소리 치더니 뭘 원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도 좋다고 이혼해준다고 당장이라도 해주겠다 오히려 반가워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 탓을 하면서 남편으로서 자기를 믿어준 적이 없답니다. 직장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다 했을 때도 무조건 말리기만 하고 저희 부모님 돈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말리는 것도 너무 서운했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든 제 탓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짱기도 하고 진짜 남은 정까지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오히려 차분해진 기분으로 돈도 똑바로 안 갚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내고 이제는 바람까지 피는데 네 얘기 더 듣고 싶지 않다고 말 잘랐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우리 부모님 돈 다 갚아라. 너나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것도 받아낼 거다. 그리고 이 집도 초반 말고는 거의 내 지분이 많으니까 내가 가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가만 안 있는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저한테 미안한 기색 1도 없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조금이나마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 악에 바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도 변호사 선임하고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먼저 진행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거리낄 게 없더군요. 남편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가득한 답변서를 보냈지만 일단 제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제 승소가 유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와 통화도 했는데 처음엔 잡아떼더니 증거가 확실하다 하니까 왜 자기한테 그러느냐 펄쩍 뛰더군요. 긴 말 필요 없다 싶어서 집으로 소장 보냈는데 그 소장을 자기 딸이 읽었다느니 자기 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느니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느니 하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살았으면 딸한테 부끄러울 일도 없을 텐데 부끄러운 줄 아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문자도 다 협박이라고 추가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그제야 전화해서 잘못했다며 합의 보고 소송비 깎아달라 하더군요.
깎긴 뭘 깎나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 돈이나 똑바로 준비하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용증을 바탕으로 빌린 돈 갚으라 했어요. 공증은 없었어도 자필 서명과 도장 찍힌 차용증에 입출금 내역까지 다 확인이 돼서 변호사 통해서 정해진 기일 내에 입금하라 명령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 돌려받았고 위자료 소송도 제가 승소해서 남편과 그 여자 측에 위자료도 받았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초창기 남편이 냈던 돈만 일부 돌려주고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갚아야 될 대출금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뜰살뜰 대출금 갚아가며 지킨 집이니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한테 독한 년 어쩌고 하길래 대화 내용 녹취도 되고 있고 이것도 신고해준다 하니까 더 이상 연락은 안 오더군요. 그렇게 남편과는 길고 지루한 소송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간단한데 사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우울했어요. 밑바닥까지 다 본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 확정이 되고 나니 얼마나 속 시원한지. 이혼하고 돌아보니 저런 후한무치한 인간을 한때는 남편으로 두고 살았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살던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은 값에 팔고 정리를 했고 직장 가까이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2년 정도 지나서 주변 지인에게 전남편 근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편 가게가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고요.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정리했다고 하는데 힘든 애 어쩌네 신세 한탄하고 다니다가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우리 부모님한테 사정해서 빌려간 돈으로 재기에 성공했던 사업. 하지만 저랑 이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가게 키우고 저희 부모님 돈도 착실히 갚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가게가 설사 시기상 안 좋아져도 얼마든지 저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걸로 손해를 좀 메꿀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건 다 자기 업보죠. 당장 가게가 잘 된다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던 전 남편. 조금 잘 되자마자 자기 도와줬던 사람부터 팽하는 그 되먹지 못한 인간성이 결국 지금의 전 남편의 처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선 진작에 그런 인간과 쪽내서 다행이다 싶고요. 남편과 이혼 준비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말처럼 힘든 시기와 제 인생에 도움될 것 없는 사람도 정리를 했으니 이제는 좋은 날, 밝은 날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서 과장 직급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동안 저희 회사가 저 때문에 떠들썩한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었는데 어딜 가나 다 제 얘기로 들썩이니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기에 그럴수록 더 고개 들고 당당하게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수군거림도 많이 잠잠해졌고 안 좋게 들썩이던 제 마음도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월급과 커리어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남편을 같은 회사에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저는 과장이고 입사가 저보다 늦었던 남편의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제가 사수로서 일을 가르쳐주다가 친해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내 커플이다 보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저희가 부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최대한 일적으로만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남편과는 회사 안에서는 물론 집에서까지 보는 것이니
거의 하루 종일 보게 되는 셈이었어요. 좀 지겹지 않냐는 주변의 말도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지겨운 것보다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주변에서도 누가 바람났네, 딴짓을 했네, 그런 말이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남편과 옆에서 같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의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죠.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알고 있고 회식이나 회사 술자리를 가더라도 제가 같이 가니까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남편 자체를 믿었다기보다 상황을 믿은 것이었어요. 남편과는 결혼해서 사이가 좋았고 결혼 생활 자체도 만족이었습니다. 아이가 없긴 했는데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또 저도 일적으로 욕심이 많다 보니 아이가 생기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딩크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기도 했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신입사원들을 뽑았고 저희 팀에도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여자 사원으로 2명이었는데 다 싹싹하고 인상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사원은 유독 덜렁대고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적응도 잘 못하는지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정수빈이었고 2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내내 했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꿨고 저희 회사가 첫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기본적인 것까지 다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첫 사회생활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수인 제 남편은 유독 수빈 씨를 답답해하더라고요. 어쩔 땐 사무실 안에서 쩌렁쩌렁하게 혼낼 때도 많았죠. 아니, 수빈 씨, 결제 방법 내가 전에도 말해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니, 백날 메모하면 뭐해요? 똑바로 적은 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단 소리. 수빈 씨,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회사가 만만해 보입니까? 평소 저에게는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편이기에 그렇게 열내고 화내는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게다가 수빈 씨도 엄청 위축되어 보이고요. 저는 그날 집에서 밥 먹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당신 정수빈 씨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보니까 엄청 기죽어 보이던데. 똑바로 못하면 혼나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회사 생활 처음이고 그러면 누구나 잘 모르지.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자기야, 자기 처음 입사했을 때 기억은 안 나나 보네? 내가 자기 사수였잖아. 자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 왜 그래? 나는 그때도 일 잘했어. 정말? 내가 기억하는데?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그랬죠. 회사 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붙돋아줘.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더 기죽어서 실수 안 할 것도 한단 말이야. 알았지? 알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정수빈 씨한테 신경 쓰냐? 시험 준비하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꾸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 나도 학교 다닐 때 잠시지만 시험 준비 좀 해봤어서 알잖아.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 아직은 일이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수빈 씨를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했는데 수빈 씨가 거래처 관련해서 사고를 크게 냈었습니다. 그 일로 또 남편은 한바탕 큰 소리로 수빈 씨에게 화를 냈었고요. 점심을 먹고 좀 일찍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수빈 씨가 풀이 잔뜩 죽은 채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쓰여 일부러 가서 말을 걸었죠.
수빈 씨, 식사했어요? 제 물음에 수빈 씨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네, 간단히 먹었어요. 과장님도 식사하셨어요? 네, 괜찮으면 1층에 카페 갈래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요. 그렇게 저는 수빈 씨를 데리고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니까 수빈 씨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저는 수빈 씨를 위해 덕담을 했죠. 그런데 수빈 씨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기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과장님이랑 권영재 대리님이랑 결혼하신 거 맞죠? 저는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요. 아, 네. 그러셨구나. 회사에서는 티가 안 나서 몰랐어요. 결혼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4년 좀 넘었나? 그러면 아기는요? 아기는 계획 없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상황이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엄밀히 직장 상사와 후배 직원 관계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했으니까요. 없어요. 수빈 씨 그게 궁금했어요? 아, 그냥요. 권 대리님이 수빈 씨한테 좀 많이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아니에요. 수빈 씨가 좀 더 일을 잘 배우고 잘 적응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원래도 일 가르쳐주는 사수가 좀 타이트하게 해야 일도 금방 배우는 거거든요. 네, 저 권 대리님 좋게 생각해요. 좋으신 분 같아요. 배울 것도 많고 남자답고 얼굴도 잘생기셨고요. 아, 그래요? 네, 과장님한테도 참 잘해주실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런 분이 남편이라서. 저는 대화를 해보니 수빈 씨가 좀 독특한 스타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는 기가 죽어 있다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그 자리를 끝을 냈죠.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됐어요. 저희 집은 저와 남편이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얼마간의 돈을 각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돈을 쓰는 것에는 일절 터치를 안 했는데 남편이 카드 내역서를 옷방에 떨어뜨려 놔서 우연히 보게 되었죠.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카드값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내역도 주로 백화점에서 쓴 게 많은 거예요. 현금 서비스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서로 돈 쓰는 건 터치하지 말자고 했으니 모른 척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 필요한 거 좀 사드렸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맘때 시어머님이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고 남편은 토요일이 되면 종종 2시간 거리인 어머님을 뵈러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저에게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라고 자기만 갔다 와도 된다고 해서 혼자만 매번 다녔었습니다. 엄마가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많이 우울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이 사드렸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 필요한 거 사드렸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남편은 거의 토요일마다 어머님을 뵈러 찾아갔어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해도 남편은 저보고는 꼭 쉬라고 하며 자기만 가더라고요. 저도 토요일에 취미생활로 배우러 다니는 곳이 있다 보니 오히려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려가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월요일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옆 부서의 과장인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며 제 자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커피 타임을 가졌을 때였죠. 나 일요일에 우리 시댁 가서 감 따고 왔잖아. 아, 맞아. 시부모님이 감농사 지으신다고 했지? 피곤해 죽겠는데 아주 주말마다 부르셔. 힘들어. 나중에 감 좀 들고 가. 그렇게 힘들게 딴 건데 들고 가도 되나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그러니 친구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시댁 터치도 없고 남편하고는 아주 연인처럼 잘 지낸다 이거지? 그 말에 저는 피 웃었죠. 내가 무슨... 나 토요일에 자기 봤어. 엄청 예쁜 옷 입고 건대리님이랑, 응?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응? 무슨 소리야? 내가 토요일에 자기 봤다니까? 크리스탈 호텔에서. 나 거기에 중식당에 약속 있어서 갔거든? 자기하고 건대리하고 어깨동무하고 호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더만. 내가 아는 척 하려다가 분위기 깰까봐 그냥 모른 척 갔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리고 무슨 거기서 내 남편을 봐. 내 남편은 토요일에 어머님 보러 갔는데. 그 말에 친구도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건대리님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 자기 맞잖아. 자기 전에 입고 왔던 그 초록색 원피스. 그거 입고 있더만. 그 말에 저는 심각한 기분으로 물었죠. 정말 봤다는 거야? 내 남편을? 응. 내가 분명히 봤어. 오른쪽에 자기 남편이고 왼쪽엔 분명 초록색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그거 별로 흔한 디자인도 아니잖아. 제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자 그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한국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나 회의 있어서 먼저 가볼게. 친구는 자리를 급하게 떠났는데 저는 몹시 심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토요일에 남편은 어머님 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호텔에 있었다뇨. 그것도 옆 사람은 제 원피스랑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못 봤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장 캐묻고 싶었지만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저를 속이고 있는 게 있다면 증거를 제대로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모른 척하며 시간이 지났고 다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어머님을 보러 간다고 준비하더라고요. 나도 오늘은 같이 가. 어? 왜? 매번 당신만 가는 거 나도 좀 죄송하고 눈치 보이네. 아, 뭐하러.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기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셔? 매번 당신만 오는데? 우리 엄마가 뭐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사람인가. 연락도 잘 안 하시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는 푹 쉬던가 아니면 친구라도 만나. 알았지? 나 간다. 그렇게 남편은 또 혼자 나가더군요. 저는 분명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몰래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남편 뒤를 잡기 위해 동생에게 차도 빌렸었거든요. 남편과는 살짝 시간을 두고 내려갔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가다 보니 정말 남편은 어머님이 계신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긴장되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갔죠. 그러다 보니 남편 차는 어느 빌라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좀 멀찌감치 차를 댔고요. 남편은 차를 주차해놓고도 한참을 기다리더라고요. 도대체 저기가 어디일까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빌라에서 한 여자가 나오더니 차 안에 남편에게 손을 흔드는 거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 차로 가는 그 여자는 바로
어리버리하게 일도 잘 못해서 남편에게 맨날 혼나던 정수빈 씨였거든요. 처음엔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옷차림도 그렇고 회사에서 볼 때랑은 너무 달랐거든요. 그 상황이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다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옷도 제가 갖고 있는 옷이랑 비슷해 보이고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직장 후배를 따로 만나러 왔다는 것도 기함할 일이지만 수빈 씨의 옷차림 때문에 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멍하게 있던 찰나에 남편의 차는 다시 출발했고 저도 놀라서 뒤따라갔죠. 남편의 차는 근처의 식당에서 멈췄고 남편과 수빈 씨는 다정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따라서 들어가 봐야 되나 말아야 하나 복잡한 기분으로 가만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났고 남편은 포장한 음식을 들고 밖으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다시 그것들을 미행했죠. 얼마 가지 않아 남편 차는 한 모텔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밖에다 대어놓고 수빈 씨, 아니 그 기집애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모텔로 걸어가더라고요. 한 손에는 포장한 음식을 들고요. 저는 그 순간 차에서 뛰어내려서 동영상으로 그것들을 찍으며 달려갔습니다. 모텔 입구 앞에서 그것들은 저를 발견하고 기함하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다 오해라고 변명부터 하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 싸다기부터 날렸습니다. 그리고 수빈 씨를 쳐다보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데 영락없이 저처럼 보였거든요. 옆부서의 친구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과장님! 진짜 어이가 없네. 두 사람. 여보, 내 얘기 좀 들어줘. 필요 없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뭘 들어줘? 우리는 끝이야. 더러운 것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차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끈덕지게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제 차에 올라타 그대로 시동을 켜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놀랍지만 그 상대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수빈 씨라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엄격한 상사인 척 해놓고 뒤에서는 눈 맞아서 호텔 다니고 모텔 다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빈 씨한테 좀 잘해주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쫓아왔어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따져 물으니 밖에서 만난 지는 몇 주 안 됐답니다. 일을 잘 못하고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격려차 밖에서 밥을 한번 사줬는데 그때 자기한테 막 들이댔고 본인도 실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정수민한테 잘해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잘해주려다가. 이게 뭔 개소린가 했습니다. 직장 후배에게 일 잘 가르쳐주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한 말이지 제가 언제 후배 데리고 모텔 가라고 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져 버렸죠. 뚫린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할래? 내가 후배로서 잘해주라고 했지 모텔 가라고 했어? 네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정수빈이 입고 있는 옷하고 가방 뭐야? 내 거랑 똑같은 거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사준 거지?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어찌나 소름이 끼치는지. 바람 피면서 와이프랑 똑같은 옷 입혀서 그러고 싶어? 정신병 있니? 내 옷이랑 똑같은 옷은 왜 입히는데? 어린애랑 바람 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자기가 입는 게 내 스타일이라서. 웃기지 마. 시댁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회사 후배랑 바람나고 거기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혀 다니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야. 우린 끝이야. 소름 돋고 정 떨어져서 너랑은 더 못 살아. 저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며 끝까지 버티길래 제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네 집으로 간 저는 울고 불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게 됐고 동생도 형부 너무 소름 끼친다며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사내 커플이다 보니 회사 문제가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회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면 이혼이지 왜 자기가 회사까지 나가야 되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정수빈 그 여자에게도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두 사람 모텔 가는 거 다 찍었어요. 나는 권영재 대리랑 이혼할 거고. 정수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치 떨리네. 그것도 모르고 회사 생활 잘해보라고 격려해주고. 이봐요, 정수빈 씨. 그래서 나한테 권영재 대리랑 부부냐, 애기는 없냐, 그딴 소리 짓거린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 같은 소리 하네.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나가세요. 네? 그럼 우리가 같은 회사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생각이 없는 거야, 뻔뻔한 거야. 저 이 회사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아요. 참 기막히고 코막히더라고요. 어찌나 제 남편과 더불어 뻔뻔한지. 그럴 거면서 유부남이랑, 그것도 사내에 와이프 있는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저 권 대리님 좋아하거든요. 그래, 마음껏 좋아해요. 난 이혼할 거니까. 실컷 좋아하고 데리고 살아. 대신 회사에선 나가. 안 나가면 두 사람 불륜 사실 다 알릴 거야. 명예훼손? 그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야. 상간소송도 진행할 거고. 같은 회사 다니면서 소문 다 나가고 어디 똥물 제대로 맞아볼래? 제 말에 결국 정수빈 회사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회사 그만둘 테니 상간소장은 보내지 말아달라 어쩌고 하던데 저는 웃기지 말라고 그거랑은 별개라며 똑똑히 기다리라고 했죠. 남편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회사에 소문 다 낼 거라고. 그 전에 조용히 나가던지 아니면 소문 다 내고 인사징계 받아보던지 선택하라고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상간 소송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모르게 조용히 처리되길 바랬지만 그건 제 바램대로 되지 않았어요. 별 이유 없이 두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 제가 권대리랑 이혼한다는 소문까지 도니까 원치 않아도 회사에는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났거든요. 제 남편이랑 정수빈 씨랑 바람이 난 것 같다고. 회사 사람들 제 앞에서 대놓고 그 일에 대해 얘기하진 않아도 분위기로 다 알 수 있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정수빈을 두고 회사의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을요. 저는 피해자인데 그런 시선을 견디는 것도 다 저 혼자 견디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거기서 기죽을 이유도 지레 겁먹고 도망갈 필요도 없을 거라고 수도 없이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준비하며 회사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안 아픈 곳이 없고 탈모까지 갑자기 생길 정도였지만 저는 제 멘탈을 잘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과 더불어 상간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보니 남편은 아는 후배가 있는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고 정수빈과는 따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것들이다 생각하며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전 남편과 같은 회사인 아는 후배에게 전 남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수빈 그 여자와 결혼은 아니고 살림을 차렸다는데 몇 개월 살다가 깨졌다고요. 정수빈이 집착이 너무 심해서 전 남편이 질려하다가 결국 안 좋게 깨졌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때 당시 급하게 지인 소개로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원래 받던 월급보다도 훨씬 적게 받았고 일도 훨씬 힘들어서 회사 다니는 것도 버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피고 이혼한 걸 엄청 후회한다고요. 후회하던지 말던지 이제 제 알바도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요? 본인이 저 배신하고 회사 신입사원이랑 바람피고 다녔을 땐 이렇게 될 것도 예상을 했었어야죠. 저는 그 후배에게 앞으로 굳이 전 남편 근황은 알려줄 필요 없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사내 커플로 잘 알려져 있다가 이혼까지 했으니 저도 마음고생 심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스스로를 꿋꿋이 지키고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반쪽이라고 생각해도 작은 계기로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 삶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도 있으니 제가 제 마음을 잘 추스르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면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지금처럼 제 스스로 잘 다독여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